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저번부터 이 책 그죠? 한번 보기로 했죠. 뮤직 네. Mathematical Falling. 어떠셨나요? 어려웠습니다. 네. 그쵸. 네. 일단 1장인데도 불구하고 1장의 내용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음악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구성된 요소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죠? 표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소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음악의 기초가 되는 어떤 음을 소리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음과 음에 대한 어떤 관계들을 조금 이렇게 크게 조망을 했다고 보면 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저는 뭐 음악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음악을 구성하는 이제 음악의 기초가 되는 소리, 그리고 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보고 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1.1 같은 경우에는 핵심 네.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소리라는 거의 파동의 약간 특별함을 그렇죠.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귀에 대해서 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이해해보느라 고생했다면 고생을 했달까요? 일단 요렇게까지 자세히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죠.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귀가 그 유무세포 위치에 따라서 특정 사인파 주파수를 알 수 있는 그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인상 깊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특정 주파수, 이 주파수들을 미세하게 차이를 주면은 그 차이마다 이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반응되는 그 위치가. 그죠. 네. 그죠. 그만큼 이제 귀가 예민한 우리 청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인데, 예. 다만 그런 게 있대요. 그 피드백을 주는 역할이 있는데, 즉 우리 귀에 이제 증폭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증폭기가 주는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의 이 청력이 좀 결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써 있네요. 음감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제일 좀 그 인상 깊게 1.2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어쨌든 간에 특정 유모 세포가 감지해주는 특정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유모 세포 위치를 알면 들어온 사인파의 주파수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정 주파수마다 그렇죠. 감지하는 유모 세포가 유모 세포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고 그래서 이 1.8 맥놀이 내용은 저는 수학적인 내용 외에는 다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특히 뭐가 제일 너무너무 인상 깊었냐면은 저는 피아노 조율이라는 거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맥놀이로 하죠.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 그리고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행위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인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저는 수학적으로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유명하신 조율사분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싹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그러면은 이제 되고, 그리고 맥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감각적으로 탁 아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래서 승재님한테 좀 보충 설명? 네.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맥놀이를 알았는데 네. 수학을 보니까 몰랐거든요. 그 맥놀이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줘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맥놀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율이 필요한 상황 일단. 그러니까 조율 같은 거 저도 뭐 잘은 뭐 저도 전공자도 아니고 저도 그냥 관심만 있고 그냥 피아노만 오래 네. 쳤었으니까. 근데 알잖아요. 이거 알죠. 조율이 필요하다는 네, 느낌을 알잖아요.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 느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일단 처음에는 음정이 뭔가 이상하다를 느낄 거고 보통. 그죠.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연주를 하는데 내가 아는 그 곡의 느낌이 안 나온다. 곡의 느낌이 안 나올 때가 분명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느낌적으로 보지. 그리고 확실히 뭔가 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건 같은 옥타브를 눌렀을 때 그냥 느낌으로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들려야 되나요? 되게 하나처럼 들려요. 네.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냥 되게 하나처럼 들려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상하면 하나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가운도가 있으면 약간 조율이 잘 된 거는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가운도 그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뭔가 한 옥타브 도가 이렇게 약간 일직선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조율이 안 되면 약간 뭔가 이렇게 이 조율 같은 게 기타 같은 거 할 때도 기타도 사실 그렇게 튜닝을 하잖아요. 네, 전 100% 튜너에 의존합니다. 네. 여기서 6번 줄이랑 5번 줄 같은 거 할 때도 그 느낌이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튜너를 안 쓰고도 튜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줄을 두 개를 동시에 칠 때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줄을 동시에 쳐야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물론 되게 가까운 간격으로 둥둥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동시에도 쳐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코드 집어서 한번 쭉 내려보고 네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일단 그 한음처럼 들리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음이지만. 그렇죠. 이게 한음은 아니지만 한음처럼 들렸어요. 그 얘기가 요걸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비트?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 공식. 1.8.9. 그래서 잘대로 된 것과 잘못된 거.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880짜리와 872로 표현되는 440Hz짜리랑 436Hz짜리가 두 개의 동시가 들리는 바람에 그 한음처럼 들린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두 개를 쳤으니까 합해졌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느끼기로는 이 합성이 된다는 거죠. 이 공식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그래서 도를 쳤는데 도처럼 안 들린다. 우리가 괜찮게 느끼려면은 진폭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이 사인파를 제외한 이 코사인과 이를 보면은 진폭마저 함수잖아요. 코사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 뭔가 소리가 일정하지 않은 거고.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쳤을 때 소리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나줘야 우리가 감각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데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소리마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 진폭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차이 그 얘기였구나. 네. 그러니까 동시에 누르는 건 무조건 그냥 일단 사인파들이 합해져야 되는 거다. 그죠?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로 들리기는 하냐가 그 공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심지어 진폭이 일정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맞아요. 그걸 두 개 동시에 들으면. 확실한 건 조율이 안 된 피아노나 이렇게 치면 약간의 그 뭐랄까. 근데 맥놀이가 느껴진다라는 그 느낌이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렇게 민감하게 막 악기를 그냥 주어진 대로만 쳐본 적은 어릴 때 있지만 막 그걸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이거 소리 이상한데 막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미 항상 조율이 잘 되어 있는 그냥 피아노 학원에서 뚱땅뚱땅거리고 그냥 어머니께서 이거 피아노 조율 필요한 것 같다 하면 조율을 받아주시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 느낌을 모르겠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뭔가 맥놀이라는 거를 뭔가 이게 맥놀이라구나를 이렇게 인지하는 건 아니고 저 어릴 때 이제 혼자 피아노를 이제 많이
혼자 그죠? 치고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피아노 앞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네. 뭐 도도도 엄청 많이 눌러보고 뭐 이렇게 끝에도 눌러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그냥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그러면서 뭐 모든 도는 제가 못하니까 네. 최대 4개의 도를 막 눌러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뭔가 그 미묘하게 사실은 저는 이제 조율을 막 예전에 처음에 피아노 칠 때는 주기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조율을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상한 음이 들린다라는 부분들을 안 치기 시작했어요, 그냥. 네. 네. 그리고 가운데도 약간 조율이 많이 튕기긴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치면서 약간 체득을 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워낙 업라이트가 이제 조율을 안 이제 막 몇 년 이상 돼서 막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되었을 때 디지털 피아노를 샀고 그때 디지털 피아노를 치면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 이런 거를 막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맥놀이의 하나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맥놀이를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는 나중에 안 거고. 그냥 문득 궁금한 게 가끔 이제 그 앰비언트 같은 음악 하는 분들은 이 바깥의 소음들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음악을 만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그냥 정말 감각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손으로 계산해서 할까요? 갑자기 그냥. 뭐 양쪽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는 결과가 명확하게 있다면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약간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채집해가지고 얘네들을 살짝만 합성하면 그렇죠. 뭐 알아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음악이 나오겠다. 그걸 미리 계산해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궁금했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네. 참고로 우리 요 책에서 요 공식 나오잖아요. 저기 F는 MA랑 섞어가지고. 사실 뭐 그거 M 곱하기 D제곱 Y D제곱 나오고, 그리고 F는 마이너스 KY가 나올 거예요. 위치에 대한 거예요. 여기 있다. 네. 이게 마이너스 KY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한 게 D제곱 Y DT제곱은 마이너스 M분의 KY인데, 이거를 요렇게 플러스로 정리한 공식도 나왔을 거예요. 방정식도 나왔을 거예요. 오, 수학자 같다. 네. 이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얘기는 근데 요거부터 이해하는 게 아마 중요하실 거예요. 요거는 용수철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그거구나. 네, 이걸 누르면은 반대 방향으로만 무조건 힘이 들어가요. 이쪽 당기면은 이쪽 중심으로 가고, 밀면은 다시 나오고. 이게 그 표현이군요. 그렇죠. 네. 요거는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힘이 F는 MA니까 위치에 대한 이 가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게. 저기 위치 가속도예요? T에 대해 2번 미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렇구나. 네. 이해했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요거와 F는 MA와 그렇죠, 이게 합쳐져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방정식. 이해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왜 용수철이랑 이렇게 맞닿을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그 종파라는 얘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진행 방향과 그게 똑같다. 파동 방향과. 네. 그게 용수철이잖아요, 딱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갈릴레오가 이런 설명을 하려고 막 노력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요? 네. 여기에서 잘못된 설명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나와요. 그거 안 네. 갈릴레오조차도 네. 이런 혹은 음에 대해서 어떤
소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제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했다고. 어쨌든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수학 뭐 갈릴레오가 뭐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딱 직업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수학이라는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한 네. 만물에 대해서 물론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니즈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많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 엄청 다른 이제 이게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오면 그래 피타고라스도 이제 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네. 그 얘기 나올 거라고 안 그래도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 이게 그냥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양 철학의 원류로 이제 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이데아라는 것에 존재하고 그 이데아라는 것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약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차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세상 만물에 대한 운동이라던가 뭐 소리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상이 조금 흘러오면서 이제 음악도 당연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뭔가 이 방금 이 진폭에 대한 수학적 설명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물리학 법칙을 네.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음악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이게 물리학 이 F라는 거에 사실은 물리라는 어떤 힘이라는 게 사실 통각적인 관점인데 네네. 제가 이해했을 땐 통각적인 관점인데 네. 음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각적인 게 아닐 수 있었을 텐데 물리학의 이 F는 ma, F는 마이너스 ky라는 법칙을 어떻게 끌어왔을까? 그게 해부를 누군가 해보면서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소리에 반응하는 부위가 네. 고막 같은 그죠.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죠. 이게 떨리는데 소리를 내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고막이라는 막도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달팽이관 쪽에서 뭔가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부학 그렇죠. 갈릴레오 혹은 뭐 이게 나올 때는 이미 아마 해부학적으로 많이 그렇죠. 해부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었을 테니 고막이라는 그렇죠. 귀에 고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고 막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이제 소리라는 게 이 막을 치겠지 하면서 이제 그 막이 흔들리겠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겠군요.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뭔가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그 공기의 어떤 이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파동이 약간 물리적으로 봤을 때 뭐 힘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아주 옛날에 원초적으로 돌아갔을 때 소리라는 걸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인지를 했을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좀 격하게는 그렇게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고막 터져본 사람이 누가 안 가? 야,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데